네, 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4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이론시험 1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해당 시험은 24년도 6월에 시험 봤던 시험이죠. 합격률은 아직 제공되지 않았고요. 해당되는 문제는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연도권은요, 다운로드 받고 이제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6월 시험 이후에 기출문제니까 뭐 8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0월이 될 수도 있겠죠. 아직 남은 시험이 3번이나 있어요. 24년도에는. 자, 일단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항상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안 하면 이제 기출문제는 다운이 안 되죠. 자, 기출문제로 딴 들어가시고 114회 기출문제가 이제 급수별로 있는데요. 지금은 114회 전산세무 2급 클릭하시고요. 자, 데이터들이 좀 PDF로 A형, B형 문제 있고요. 저는 이제 A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A형으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답안 있고요. 이 모든 데이터를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기 프로그램 활용할 때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수업용 데이터.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다 내려받아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금은 이론 문제만 풀 거니까 A형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6월 시험이었대요. 시간은 90분, 1시간 반 시험 봐요. 세무 2급은 뭐 위에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미 알고 있을 거고 다른 영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객관식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을 보여준다.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 케이스를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외부에 이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업의 유동부채, 유동자산, 재무적인 탄력성, 수익성, 위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자료죠. 맞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보여준다. 종업원의 실적을 측정해서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이게 무슨 문제야? 그냥 주는 거지 뭐. 읽어봐도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4번 답안지 좋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중에서 후입에 대한 설명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 실제 물lum하고 일치해요? 누가 다양한 물건 중에 먼저 매입한 건 오래 두면 상하니까 먼저 팔지 가장 어제 매입한 걸 오늘 당장 파나? 얘네들을 계속 재고로 남겨놔? 그런 사람들은 없죠. 실제 물량 흐름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게 후입이죠. 얘가 틀렸고 기말재고는 가장 예전에 매입했던 게 계속 남게 되죠. 그게 문제야. 물가가 상승하면 얘는 단가가 비싼 걸 팔아먹어서 얘가 원가가 되는 순간 얘는 기말재고가 되고 원가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익은 감소하고 자산은 과대계상되고 아니 과소 계상되겠죠. 이익이 그러니까 매출 원가의 증가 비용의 증가는 자산의 과소 그것이 그대로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죠. 물가가 상승한다면 기말재고는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죠. 이 중에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네요. 이렇게 마우스가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지?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 1번 배당금을 받는 날 아니었는데 얘는 권리랑 관계했는데 그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됐을 때 틀렸고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매각했을 때가 아니라 상품권이 백화점에 회수돼서 물건이 실제로 인도됐을 때죠. 장기할부 같은 경우는 이게 부가세랑 헷갈리시면 안 돼. 그냥 장기할부는 물건을 팔면 되는 거야. 인도 기준이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건설은 공사 진행률에 의해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4번이 맞네요. 그렇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자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 따라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돈으로 배당할 때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 정리 완벽하네.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얘는 맞고 주식을 배당하면 자본금과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자본금은 어때요? 자본총액이 변하지 않는 건 맞아. 근데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는데 같은 금액이니까 자본 총액이 변하지 않는 건 맞아. 근데 자본금 자체는 증가하죠. 자본금은 증가하죠. 옳지 않고요. 답은 2번이 틀렸고. 세 번째, 자본은 기업의 주주의 납입 자본에 대해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유보된 금액은 가산하고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소유자에 대한 배당은 그만큼 차감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배당하게 되면 배당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뭐. 배당이니까. 주식 배당은 뭐 이익잉여금에서 차감 안 하나? 주식 배당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죠. 답은 2번이 옳지 않다. 5번 문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취득 또는 처분했대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23년도 7월에 주식을 10주를 2만 원에 매입했고요. 시장성이 있대요. 그리고 이 회사는 12월 말에 공정가치가 19,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지금 1,000원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000원, 10,000원만큼 감소했겠죠. 자, 그리고 5월 9일에 이 회사는 주식 전부를 21,000원에 처분했대요. 근데 이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됐을 때의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됐을 때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는 회계 처리가 좀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이걸 좀 지우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23년도에 기말의 장부가액은 20만 원입니까? 19만 원입니까? 뭐야 이게? 19만 원이죠. 이거 틀린 거야? 왜? 답이 나왔는데?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냐? 답이 그냥 나왔어? 그럼 나머지 안 풀어도 풀 수 있었겠네? 근데 한번 볼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처분할 때 결국에 19,000원짜리를 처분한 걸로 봅니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은 중간에 10,000원이라는 평가 손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얘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우선 상계하기 때문에 2만 원 주고 산 게 21,000원에 매각돼서 10,000원의 이익이 생깁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하는 시점에 실현됐을 때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2만 원짜리를 21,000원에 판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면 이 똑같은 문제가 그냥 19만 원을 21만 원에 팔아가지고 2만 원 이익 난 걸로 치는 거잖아. 이게 단기 매매와 매도 가능 증권의 큰 차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할 때 마지막에 손익을 인식하고 단기 매매는 전년도의 평가도 손익. 그래서 얘도 손익. 각각 손익으로 구분하는 거죠.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24년도 단기순이익은 그네 감소하네. 매도 가능 증권은 10,000원만 이익 잡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이익이 2만 원이 잡히죠. 전년도에 손실 잡고 이번 연도에 이익을 2만 원 잡는 것뿐이지만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단기순 이익의 입장에서는 감소하는데 그러면 정말 감소한 겁니까? 그러고 보면 아니지 뭐. 23년도에는 누가 더 단기순 이익이 감소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마이너스 10,000원을 단기 손익에 반영했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1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BS 기타 포괄 손익에다가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순이익이 10,000원만큼 감소가 되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은 23년도에 상대적으로 손실이 10,000원이 있었겠지. 1, 2년 퉁치면 결과는 그게 그거 똑같지만 5번은 1번이 틀렸고 뭐 이렇게 나오냐 문제가.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재무회계죠. 자, 6번입니다. 기본 원가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가공 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 두 개를 묶어서 기본 원가, 두 개를 묶어서 가공 원가. 이 둘 다 동시에 들어가는 원가는 유일하게 직접 노무죠.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 회사는 원재료를 투입해가지고 A, B, C를 생산한다. 근데 세 가지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원가는 40만 원 결합 원가다. 그럼 이거지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0만 원을 A, B, C에 어떤 기준으로 쪼갤까? 쪼개는 방식은 순실현 가치법이고요. 이렇게 결합 원가 40만 원을 쪼갰을 때 제품 B는 제조 원가가 얼마니? 근데 제품 B는 제조 원가가 추가로 들어간 원가가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결합 원가 중에 B로 배부된 금액을 합산하면 B 전체의 제조 원가가 되겠죠? 방식이 순실현 가치예요. 그럼 순실현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생산량과 판매 가격을 더한 다음 여기서 추가 가공을 빼면 순실현 가능액이 나오는 거지.
얘랑 얘를 곱해. 그럼 판매가치. 여기서 추가 가공비를 빼면 순실현가치. 그럼 200kg 곱하기 3,000원 하면 60만 원. 얘는 추가 가공 없고요. 자, 250kg 곱하기 2,000원에서 12만 5천 원을 차감하면 이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37만 5천 원. 다시 500kg에다가 1,200원을 곱한 다음에 7만 5천 원을 빼.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14만 원이야. 이거 맞나? 잠깐만. 500kg 60에서 잠깐. 이건 내가 계산해놓은 숫자 중에 잘못 보고 적었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60만 원, 37만 5천 원. 얘는 60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차감하니까 52만 5천 원.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토탈 금액이 나오겠죠? 다 더하면요. 60에다가 37만 5천 원 더하고 52만 5천 원 더하면 150이야. 그럼 150만 원 중에 B만 구하면 되지. 37만 5천 원에서 150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0.25니까 40만 원 중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만 원이죠. 그럼 B에다가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1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이 배부됐고 나는 원래 추가 가공비가 12만 5천 원이 있었으니 두 개를 더한 22만 5천 원이 답이죠. 답은 4번. 자, 얘가 4번이었는데 실제 여러분 기출문제 그 답안지 보시면 얘는 모두 정답을 해줬어. 이유는 너무 이상하더라. 결합원가는 전산세무 2급 평가 시험이 아니래. 근데 원래 저는 알고 있기로 연산품 원가까지가 전산세무 2급의 평가 범위라고 보고 계속 그렇게 수업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요 7번 문제는 좀 이상해요. 원래 평가 범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틀렸나? 그치, 내가 틀릴 수 있지 뭐. 출제한 사람들이 갑이니까. 여튼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 결합원가 원래 세무 2급에 결합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별로 구성 항목에 학습 범위에 들어가 있긴 한데 좀 문제가 이상하긴 한데요. 여튼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만 아시면 되죠. 4번이고요. 자, 8번에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 아닌 것을 구하세요. 우리가 제조간접원가가 예정 배부하고 실제 배부가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야 그냥 귀찮다. 영업의 손익으로 치자. 귀찮다. 매출원가로 치자. 아니야.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를 각각의 안분 계산해서 비례 배분하자. 근데 단계 배부법은 공부한 적 있지. 근데 단계 배부법은 이 방식이 아니라 뭐냐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중에 직접이냐 단계냐 상호냐에서의 세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모든 방법이 혼합돼서 그래. 구분해서 이 방법을 딱딱딱 정리해놔야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9번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제조간접원가는 추적할 수 없다.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을 구한다.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은 회사가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종합이 아니니까.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하는 기업은 종합이죠. 개별 아니죠. 답은 3번 틀렸고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기말 전에 할 수 없어. 그래서 늦어져. 지연돼.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정상개별원가인데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방식의 원가 계산 용어죠.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자, 10번에 공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정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면 정상이죠. 발생되면 안 돼.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거야. 그러면 비정상이고요. 맞고. 정상 공손은 예측도 돼.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비정상 공소는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요 문장을 보시면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측할 수 없어.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죠. 그리고 4번에 비정상 공소는 통제 가능한 공손이고 제품 원가에 가산해요? 통제가 가능하면 우리가 원가에 포함하죠. 근데 이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상 공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때는 항상 비정상이 나오면 제품 원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로 보내냐?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죠. 저 답은 4번이 틀렸고 여기까지가 원가 회계. 자, 이제 14번 문제는 부가세.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 간접세, 소비하는 형태의 과세하는 소비세. 그런데 생산지국 아니고 얘랑 반대말이 소비지국이죠. 자, 얘가 틀렸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 부가가치세 툴 중에 하나가 영세율이고요. 자, 12번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계산을 생략한, 안분계산하지 마라고 하는 거 있었죠. 우리가 안분계산하지 않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생략하는 것, 과세기간 중에 총 공통매입세액의 금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안 하는데요. 생략이에요. 생략. 그러면 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일단 얘를 제끼시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은 5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미만인데. 요건 그러면 아니네.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없대. 그러면 공통매입세 없는데 안분계산 해마. 생략이지 뭐 이건 당연히. 그러면은 가하고 다는 생략이네요.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암기를 좀 해야 돼. 그리고 다 555야. 헷갈려. 그치? 세액의 입장이면 500만 원이 될 수 없죠. 근데 얘는 5만 원이어서 그냥 안 해. 얘는 5% 미만이면서 500만 원 미만일 때 둘 다 또는이 아니라 둘 다 충족할 때 그러면 얘는 생략인데 이상이면 아니지. 이상이면 해야지. 금액이 크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아이고 어디 갔어.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과표와 납부세액,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대해서 신고할 때 신고해야 말어. 예정 때 완벽하게 했다는 거잖아. 그럼 할 필요 없는 거. 맞는데. 그럼 나머지가 틀렸나? 볼까? 모든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과표와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법인사업 중에 1억 5천에 미달하는 법인사업자는 예정 고지납부 한다고 그랬죠. 안 하죠. 영세한 법인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은 그날에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종료일까지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고.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넣네? 우리를 뭘로 보는겨? 3번, 4번. 모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모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 모든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 고지납부를 하죠.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할 수 있죠. 예외인 경우에. 부진해가지고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할 때는. 그런데 모든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건 아니죠. 해당될 때. 그러면 맞는 건 1번이 맞네. 그치? 왜 그런 거 같지 않아? 답 1번이야. 그럼 불안하지. 잘못 찍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맞았어. 14번. 소득세와 관련된 과세 방법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2,400만 원. 얘는 종합과세죠. 1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죠. 주택 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은 100만 원이래. 100만 원이든 얼마든 종합과세하는 건 맞잖아. 우리가 주택 임대소득이든 아니든 부동산 임대는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금액이 얼마든 무조건 종합이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건 거기서 하는 거고 얘는 과세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가 100만 원밖에 없다면 어차피 종합소득 신고는 하되 이 사람의 주민번호로 자기가 본인공제 받을 수 있는 그 본인공제를 받았다고 말하기가 아리까리해서 얘를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끌어다가 공제받을 수가 있었던 것뿐이지. 그치? 이게 혼합될까봐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종합이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대가 800이야. 800은 800에서 60% 68에 48 해도 320이죠. 32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타 소득 금액이죠. 자,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320이면 절대 못하죠. 어떻게?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돼. 그럼 이 중에서 분리과세가 되는 유일한 소득은 2번이고 나머지는 종종종 하면 되겠다. 그쵸? 자, 마지막 소득세 문제 15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것. 얘는 매출로 보자.
소득으로 보자 이 얘기죠. 1번 부가세 매출세액은 우리도 알다시피 부채지 내 돈이 아니야. 세금으로 납부할 거니까 X. 사업이랑 관련해서 자산수중 이익이래.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공부할 때 얘를 수익으로 봤잖아요. 똑같아요. 수익으로 보고 소득이 되고요. 총수익 금액에 산입돼서 세금 내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잖아. 그럼 공짜로 받았으면 세금 내야지. 자,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했을 때 과세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면 해. 근데 아니야. 그러면 안 해. 단식부기는 안 해. 못 해. 장부가 없어. 그 다음 자가 생산한 제품을 타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그 금액이래. 타교정 대체한 것뿐이지 뭐 문제 없잖아. 이게 대표이사가 사용해가지고 과세하고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죠. 업무상 사용한 거니까 회계 처리를 해서 원가 대체하고 타교정 걸고 그렇게 분개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얘를 가지고 총수익 금액에 산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15번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되는 건 사업이랑 관련된 자산수중 이익 또는 채무면제 이익. 단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뒤에 또 있죠. 총수익 금액에 불산입할 땐 자산수중 이익이나 채무면제 이익이 총수익 금액에 산입되기도 하고 심플하게 산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얘를 결손금 보전에 충당했을 땐. 그러면 못해. 결손금으로 까버렸거든. 그럼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얘를 입력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잘 헷갈린다.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실기 입력할 때 또한 같이 보고 다른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시험 대비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4년도 6월에 시험 봤던 객관식 15문제 이론시험 114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